여러분, 이 시간에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규칙, 그것을 함께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롤스는 앞선 시간에서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노력과 행운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적 성공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원천적인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면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롤스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자,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는 그것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근대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자연상태, 그러니까 아직 국가도 헌법도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 우리의 재화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지의 배일입니다. 자, 무지의 배일이란 우리가 어떤 재능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안다면 공정한 제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할 법한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에 동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입니다. 그 말은 무지의 배일을 쓰고 이제는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절대로 고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롤스의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근대의 정치 철학자들은 모든 개인의 자기중심성, 어떤 이기심을 아주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보편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만들어낸다라든가 아니면 이타적인 개인, 도덕적인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잘 안 됐죠. 그러나 롤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의 배일을 쓰고 자신의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렇게 5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무지의 배일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내가 이 5개의 계층 가운데 어떤 계층에 속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원칙에 동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지의 배일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의도치 않게 모든 계층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고려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 동의할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사회는 이런 것입니다. 자, 80%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20%의 사람들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공리주의적 사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의 사람들이 그 20%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들 십시일반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운의 일부를 나누어서 인간다운 삶이나 그 삶의 어떤 품위를 어떻게 지켜주고자 한다. 한마디로 80%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 동의할 것입니까? 아니면 20%의 고통을 줄이는 그런 사회에 동의할 것입니까? 자, 그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최대 만족의 원리를 추구할 것인가? 최소 고통의 원리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공리주의적인 정의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인가? 한마디로 최대 극대화,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원리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 극대화,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회제도에 동의할 것인가? 자,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최상의 상황에 있을 때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마치 보험을 넣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항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사회의 다수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몫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련되는 정의의 두 원칙, 이것이 바로 동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제1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의 첫 번째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면 일단 재화가 분배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사람들의 행운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행운의 일부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품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자, 그것이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되는 사회. 자, 그런 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경쟁해서 재화를 나누어 갖는다면 이렇게 차등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등 분배가 무조건 정의롭지 않은 것은 개인이 가진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사회에서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행운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논리, 그래서 그 20%의 계층을 없애고 이들을 우리의 80%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사회제도,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자유경쟁한 다음에 재분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로 포섭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쟁하기 이전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가장 많은 기회를 준 다음에 그리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나눠 가지는 경우들입니다. 재분배를 통해서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그런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동등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행운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행운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것. 행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운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행운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행운을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행운의 평등을 이루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존 롤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오로지 그 부유함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혜택들, 그것이 오로지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어기스트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어떤 100년 전쟁, 1339년에서 1453년, 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넘는 동안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죠. 그리고 이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이 감동적인 실화를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의 깔레시를 점령해 들어왔을 때 깔레시는 그 영국군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지원군이 오지 않아서 영국군에 함락되고 맙니다. 영국의 왕은 프랑스인이 대영 제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깔레 시민 모두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두 죽일 수 없으니 이 중에 5명만 모두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때 지원에서 나왔던 이 5명은 바로 그 깔레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각상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유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보이네요. 이 사람은 깔레시에서 가장 큰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깔레시에서 많은 행운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그 행운과 부유함을 이렇게 깔레시를 위해서 내놓겠다. 내가 죽겠소. 그리고 생피에르가 제일 처음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장데르, 바로 깔레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에르 드 위상, 자크 드 위상, 이 두 사람은 깔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깔레 시민 덕분으로 아주 풍요롭고 아주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껏 깔레시에서 많은 행운을 누리며 살았으니 이럴 때 깔레시를 위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린 사람들의 의무라고 그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존 롤스는 자기가 설계한 새로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몫이 오로지 자기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사회적 행운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들의 덕목,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부자학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계층, 롤스는 최상위에 있는 계층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란 나는 A보다는 가난하지만 B보다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최상위 계층에 있는 몇 명만이 자기 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자기의 몫의 어떤 일부를 비율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라는 이 테두리 안으로 포섭해내는 사회 정책을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영 제국에 저항한 죄로 이 깔레시에서 모든 시민들을 대표해서 5명이 대신 처형받도록 하자라는 영국 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죽겠다고 나선 6명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깔레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장 높은 지위에 있거나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깔레시가 베풀어 주었던 그 많은 행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바로 자기가 이때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깔레시가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 내가 이 깔레시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때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영국 왕의 부인은 그들을 모두 놓아주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감동해서 생겨난 이야기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자의 본질이라면 부자가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한 모든 이가 부자라는 역설도 성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귀족이 아닐 것이요. 도리어 조금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귀족일 것입니다.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오롯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겸손과 내가 받은 선물을 함께하는 나눔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섬김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로는
바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절대적으로 배제된 타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정의로운 국가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종교적인 사랑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롤스의 생각,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구원의 원칙, 세상은 사랑을 통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사랑이라 이름했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라는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기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교는 그것을 인이요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그게 사랑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듯이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평등은 오로지 그러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야 비로소 정의로운 단계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 구원된다. 그리고 사랑은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 완성된다. 그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 보여주는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로운 제도를 위해서 정의로운 제도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